프랑스에서 최근에 의대 정원 통제를 폐지하고 자율에 맡겼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같이 의대생들이나 젊은 의사들의 반발은 없었는지. 이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다른 문화죠. 공공성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질문인데요. 프랑스는 인문학 전통을 존중하여 고등사범학교는 그랑제꼴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 네. 그랑제꼴이죠. 그랑제꼴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인문학 전공자들의 취업과 관련하여 철학 교사 취업 연계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문학 전공자들의 취업과 관련하여 철학 교사 취업 연계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 박사학위 제도는 폐지되었다고 하였는데, 아까 국가 박사학위 제도가 있다고 했는데요. 네, 있습니다. 네. 지금 프랑스 대학원의 석박사 제도는 어떻게 운영 중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하셨고, 또 다른 네. 질문입니다. 제가 사립학교의 문제만 질문 드린 것이 아니고 모든 학교가 국가 주도 시스템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인가?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제 제가 유럽사를 전공하면서 역시 유럽이 가지고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점이 역시 우리와 다른 뭐 사회민주주의 내지는 국가 주도 공공성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거고요. 집권을 하는 정부나 통치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최근에 요 질문을 좀 제가 드린다면 최근에 프랑스도 지금 뭡니까? 극우파가 많이 등장하고 있고 프랑스도 이제 사실은 사회민주주의적인 어떤 공공성의 기조였는데 최근에 뭐 일종의 포퓰리즘 뭐 또 극우파의 등장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유럽 사회를 변화시킬 것인지 이렇게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 또 있네요. 현대 철학 사상을 프랑스 철학이라고 할 정도로 현대 철학에 유명한 분들이 많은데 프랑스 현대 철학이 유명한 이유가 뭔가? 예를 들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철학을 같이 가르치고 있는지, 왜 현대 철학에서 프랑스 철학이 유명한 것이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렇게 물었네요. 초중고나 대학교에서 철학 수업은 필수인지, 우리나라의 뭐 철학 바칼로레아 뭐 철학 시험 문제도 뭐 소개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이야기 좀 물으셨네요. 지필평가식 객관식 문제가 없고 대부분이 아니라 객관식은 아예 없습니다. 아예 독일이나 없습니다. 프랑스는 네네. 객관식이 네네. 아예 없는 거죠. 그리고 네. 독일은 15점 만점이고 프랑스는 20점 만점이죠.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인데 객관식이고요. 그게 가능하려면 평소 학교 수업이 어떻게 학교 수업이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건 문화적 차이죠. 인문학적인 과목 외에 수학이나 과학 예술 또는 체육 경우도 수업과 평가의 방법이 궁금하다. 다시 말하면 교사가 가르치고 교사가 평가한다는 게 중심입니다. 이게 교육의 본질이거든요. 우리는 교사가 평가를 못 하잖아요. 뭐가 평가하냐면 우리나라는 문제 은행, 오지선다형 문제를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지 교사가 평가하지 않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독일이나 프랑스는 교사가 평가한다.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가 학생들을 평가하듯이 평가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엉터리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다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 여쭤봅니다. 프랑스는 박물관, 미술관, 관국인데 미술관 전문 인력을 교육하는 큐레이터 그랑제꼴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네. 자, 네. 좋은 질문이 많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누가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일단 채팅창에 들어온 것만 좀 질문해 볼게요. 네. 네. 너무 많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네, 교육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것들을 네, 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네, 설명하겠습니다. 방문가 전문 큐레이터 인력이 양성한 학교 있어요. 예를 들면 루브르에 고등교육 기관처럼 큐레이터 양성 교육이 있고요. TMI지만 제가 처음에 프랑스 유학 갔을 때는 교육학 전공이 목적이 아니라 이 큐레이터 가지고 입학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이게 이제
그 대학을 졸업했다고 이게 다 이게 학위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전공 일치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국문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하려면 대학교 1학년 과정부터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포기하고 교육학으로 어쨌든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TMI였습니다. 어쨌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학이나 과학이나 평가, 이거 인문사회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학생들 프로젝트 하고요. 당연히 기본적인 이론이나 필요한 부분도 원리 당연히 배우고요. 그 다음에 철학 수업 필수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요. 그래서 문과, 이과, 직업학과를 가리지 않고 철학 수업 모든 학생 다 들어야 되고 시험 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현대철학 유능한, 이거는 저한테 어려운 질문인데 그냥 제가 상상하면 철학은 어쨌든 자기와 세상에 질문을 던지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생각과 질문하기를 통해서 이것들이 발전해 나가는 결과로서 이제 나중에 거장이 되면 철학자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교육 시스템이 있어서가 아니라 생각하기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프랑스 철학 이런 거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사실은 이제 느꼈던 거는, 어, 프랑스의 사고의 방식은 굉장히 최대한 기존의 것들의 방식으로 하지 않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전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내마 프랑스 철학이 어떤 영미의 철학과는 다른 지형으로 전 세계적 관심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저도 이제 우려하는 바인데 최근 맞습니다. 프랑스의 극우파가 굉장히 드세고 사실 이번 선거에 극우파가 이겨서 지배 정권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까지 있었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저도 걱정을 많이 했고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굉장히 좌파와 사회주의가 굉장히 셌거든요. 근데 그때도 극우파가 굉장히 이제 떠오르는 건데. 아마 이제 제가 상상을 해보면 그래도 이제 이게 그 구구파의 진전을 막았던 이유는 세력화를 막았던 이유는 이제 프랑스의 그 기본적인 사회적 이 감수성의 전제가 그래도 아무리 신자유주의 담론이 우세해도 어쨌든 극우로부터는 저항에 있어서 사실은 그전에는 굉장히 앙숙이던 우파하고도 연합하잖아요. 좌파, 우파가 연합해서 극우파는 망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저력이 어디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바라는 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어쨌든 담론, 그다음에 뭐 르몽드지나 이런 거에서는 끊임없는 이런 기본적인 굉장히 논쟁적인 이런 미디어 담론들이 굉장히 균형적인 이런 내용들이 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사회적, 문화적 어떤 대중적 미시적 매스미디어 담론의 지형들이 굉장히 다르다 얘기를 조금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다 관리한다고 좋나? 당연히 안 좋죠. 근데 이제 이거 좀 오해가 프랑스 다 국공립 체제이다 보니 이제 국가가 관리 지원한다는 거지 획일적 통제한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역교육청의 차원에서 예를 들면 다양성을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집권적 시스템인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오해하신 것 같은데 국가 박사학위 있고 프랑스 국가 박사학위를 준다는 거예요. 대학별 학위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박사학위 넘버입니다. 그리고 철학교사 취업 연계는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답 드릴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문사회 졸업한 사람 철학교사로 취업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이 루트는 예를 들면 인문사회 영역을 해서 예를 들면 교육전문대학원 가면 되는 거죠. 교사 양성대학원. 그래서 이제 철학교사가 될 수 있고 이런 가능성들은 있습니다. 근데 의대 정원에 따라서 의사 반발 없었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시위도 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처럼 뭐 집단 거부하고 진료 거부하고 뭐 의대 무기한 등록 안 하고 뭐 이런 식의 반발은 아니라는 거죠. 시위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 한 것 같은데요. 네네. 혹시 또 안 한 거 네네. 있으면 네. 상기시켜주는.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또 질문이 좀 올라왔는데, 오원홍님이시죠? 직접 질문하시죠, 오원홍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직접 질문하시죠, 뭐. 네. 네. 예. 그, 뭐, 그,
제가 교육이란 것은 결국 우리 생각에 어떤 가치 심고 그 심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나오는 것인데, 그렇게 배웠던 사람들의 생각이 삶의 현장은 무한한 경쟁, 세계의 신자유주의 속에서 그런 무한한 경쟁 속에 있는데, 교육은 좀 보편적이고 또 평등적인 것을 강조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무한 경쟁의 교육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학 교육처럼.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수단화시키는 방향으로 우리 학생들을 키우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 세계는 무한한 경쟁이고 대학에서는 좀 뭔가 협력적이고 보편적이고 평등적인 부분들의 어떤 내용들이 있을 때,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시스템 생각한다면은 저 사람들 어떻게 이 무한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그런 무한한 경쟁 시스템, 교육 시스템 속에서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는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게 굉장히 갭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의 이상향, 지향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나 하는 궁금점이 있습니다. 실례지만 그래서 오은옥 선생님 학교 현장에 계신가요? 저는 이제 대안학교에 한 15년 정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아, 대안학교에 지금 현재도 대안학교이신가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지점을 질문 주셨는데, 제가 오은옥 선생님이 질문하신 것을 어, 제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국가 간 세계는 지금 신자유주의적 무한한 경쟁의 세계 질서다. 그러니까 역시 우리나라도 경쟁 사회를 통해서 경쟁 체제의 인재를 양성해내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보편적 공동체적 인재 양성으로 어떻게 세계의 무한 경쟁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네. 이민경 교수님 좋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다음 누가 좀 말씀 주시겠어요?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네, 최창규 네. 선생님도 직접 질문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대면 토론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가능하면 이 채팅은 또 오해가 있기 때문에 직접 질문 주시는 경우인데 나팔라님은 계속 채팅으로 질문 주시거든요. 사실 제가 채팅 질문을 안 받는데 오늘 좀 받고 있습니다만 네. 가능하면 최창규 선생님 직접 질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예,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뭐 아시다시피 입시 지옥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지나친 과열적인 그런 게 20년 자라오면서 20년 내내 대학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런 과열된 교육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성장시킨 순기능도인 것도 사실인 것 같고, 한편으로 이제 뭐 자살 등의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프랑스도 역시 대학 입학이라는 게 바늘구멍 같은 측면도 있고, 이때 이 과정에서 학교 혹은 뭐 어른들이 갑이 되고 학생들은 을이 되면서 뭔가 갑질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취약한 입장이 된다는 느낌도 받았고요. 한편으로 이제 이런 정말 쉽진 않겠지만은 이 사회에 어른들이 계급 혹은 계층 간의 격차, 어떤 뭐 권력이나 소득 격차가 줄어 이런 걸 줄여야만 비로소 대학 입학의 문턱도 그만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또 그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교육이나 입시 그런 거를 다른 나라의 그런 케이스를 살펴보면서 한국은 언제나 그냥 후진적이고 정말 한국은 뒤처져 있다 그런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은 요즘에 이제 한류 열풍이 불면서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교육 제도나 입시 제도를 벤치마킹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교육이나 입시 한국의 그런 제도를 얘기할 때 후진적이라고만 하던 그런 관점에서 이제 벗어나서 한국의 교육의 장점, 입시의 장점들도 객관적으로 함께 이제 인정하고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살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질문 형식으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정리해 볼게요.
정리 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 정리했습니다. 네, 네, 두 네. 가지로. 하나는 네. 한류.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열 교육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도움을 줬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질문 주신 것 같으네, 그죠? 자, 누가 또 질문 주시겠어요? 없으시면 뭐 이렇게 하시죠. 네, 대답 주시죠. 네, 네. 네, 제가 이제 모든 거에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다음에 프랑스 제도가 모두가 옳다, 뭐 이런 또 제일 훌륭하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두 사회를 좀 비교하면서 드는 생각들은 한국 입시의 장점이 뭔지를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경쟁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경쟁은 어떤 사람을 동기화시켜서 무언가를 성취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운동력이죠. 근데 한국 사회 경쟁은 이 경쟁이 아니라 소모적 경쟁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한 경쟁인 거죠. 그래서 킬러 문학도에서 변별력을 통해서 학생들을 나누는 교육이고 그렇게 선발하잖아요. 그게 입시 아닌가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출산 얘기도 나왔는데 출산 정책, 그 교육 문제 해결은 사교육비 감소가 아니라 상대평가 없애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사이고 선발이 없는 사이는 없습니다. 줄 세우기 다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선발해야 되면 어느 줄에서 끊어야 되기 때문에 다 선발하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아이들을 등급화해서 등급으로 나눈 다음에 아이들을 등급으로 상품처럼 유형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느 대학에 떨어질 수 있지만 내가 고등급이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거. 그거 전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입시의 장점이 뭔지를 사실은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한국 경제 성장이 교육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전 이거는 동의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만 동의, 이건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는 어, 근대 산업화 시대에 필요한 교육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 시대는 그런 교육 필요했죠. 왜냐하면 마치 공장에서 분리된 작업을 하기 위한 인적 자원이 필요했고 우리가 후발 근대화 주자로서 이런 기계적인 일을 분리된 일을 똑같은 일을 배운 대로 그대로 답습해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어, 인간을 키워야 됐고 나름 경제 성장에 이바지한 훌륭한 모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 이미 지났고 그게 사실 필요하지도 않는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아웃 오브 데이트된 이미 이 철진한 것들을 매우 하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될 규범처럼 하고 있지 않나? 상대평가하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나? 예를 들면 바칼로레아 다 공정하지 않는 건가요? 예를 들면 그런 질문을 해보면 우리 사회가 너무 당연시 여기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들을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한국 사회에서 그 입시 지옥의 아이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는 개인의 업계의 모든 생존과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게 다 달려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거를 사회가 책임지지 않고 모든 개인에게 아이 양육부터 개인의 자존감과 불안감 훼손과 이런 것들 다 책임져야 되면 사실은 이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들로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 저는 이거 악순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교육제도, 교육 문화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학생들이 끊임없이 불안하고 하는 이유들은 이게 이제 어른들 잘못 맞죠. 사회적 안전망을 안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 안전망도 없고, 기댈 수 있는 어른도 없고, 기댈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기댈 수 있는 사회적 제도도 없는 거죠. 이런 사회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투해야 되는 인간에게 사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걸 꿈꾸기는 저는 사실 어려운 사회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내가 나중에 어떤 한 사회 오피니언 리더가 됐을 때 그거를 어쨌든 공공의 것으로 돌리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없는 사회가 아닌가. 그래서 누군가의 말대로 우리 사회는 좋은 엘리트를 키워낼 수 있는 사회적 어떤 환경이 전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다 했나요? 한류 이야기만 하시면 아, 되겠습니다. 한류. 아까 그 얘기 한 것 같아요. 그 한류는 이제 문화 얘기고, 이제 한국이 이제 워낙 유명하다 보니 한국의 뭐 새마을 운동도 배우러 오기도 하고, 뭐 그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한류와 이제 한국 교육의 선진성. 근데 만약에 이제, 근데 이제 저는 한국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건 뭐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역동적 사회이다 보니 우리가 이제 이런 토론회도 하는 것처럼 끊임없는 새로운 실험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추진력은 굉장히 강한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유학에서 막 돌아왔을 때 대안학교 연구도 했었는데 대안학교도 한국사에 굉장히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그 학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궁금해하는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혁신적인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추진력들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한국 전체 대한민국 입시교육의 판을 누가 배우러 오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한류, 뭐 그 정도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한류는 뭐 교육 제도와 교육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뭐 제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자본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얼핏 했습니다만 아무튼 좋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9시 55분입니다.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한 30명쯤 계시는 나가지 마시고 제가 나머지 시간 한 15분 정도 쓸 텐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다음 시간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광고를 드리고 두 번째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민경 교수님께 고맙다는 뭐 이렇게 인사 말씀을 한 말씀씩 주시면 마지막으로 이민경 교수님이 정리 발언을 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다음 시간 공지를 하고 그다음에 한 말씀씩 인사 말씀 주시고 간단하게 그리고 이민경 교수님께서 정리하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9월 28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인데요. 다음 주는 경희대학교 우정길 교수님이시고요. 우정길 교수님께서는 독일 대학의 교수 임용과 승진 방식입니다. 이것도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대학은 이제 소위 동종본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동문들끼리 막 대학 서울대 교수는 다 서울대 출신이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상당히 한국 교육력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해서 이 동종본식의 문제를 독일과 비교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는 뭐 교수가 한 30명씩 한 대학에 있으면 뭐죠? 그 유능한 교수라고 뭐 옛날에 명예 교수. 금반지도 주고 그랬거든요. 옛날에는요. 근데 독일 같은 데는 한 대학에 교수가 오래 있으면 그 사실 무능한 교수라고 그래요. 승진할 때 이동하고 그러는데 이민 교수님 프랑스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따 한번 말씀 주십시오. 프랑스 대학의 임용과 승진 방식 간단하게 이따 마무리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 공지를 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줌 강좌는 프레시안의 칼럼으로 연재가 됩니다. 우리 이미경 교수님 간단하게 한 뭐 칼럼 형식을 주시면 좋은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다 끝나면 내년 5월 말이죠. 내년 5월 달에 국회에서 민주주의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위기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움을 하는데 원탁 학술대회입니다. 그때 한 개 분과에 4분씩 6개 분과로 쪼개져서 학술대회를 합니다. 그때 기조광년자를 지금 좀 모시려고 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 말씀씩 주시고 우리 이민희 교수님이 정리 발언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말에 토론 관련 책을 한 권 냅니다. 제목은 우리 아이 다중지능을 키우는 토론의 힘, 뭐 하버드 시크릿 이런 이름으로 책을 한 권 내게 됐습니다. 9월 말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한 말씀씩 주시겠습니까? 누가 먼저 말씀 주실래요?